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와 경제 교류를 하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을지 조사를 해서 올려놨죠. 선생님들이 그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조사한 자료들, 그리고 선생님이 보충할 자료들을 한데 모아서 수업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교과서는 137쪽부터 138쪽까지 오늘 같이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폈나요? 좋습니다. 선생님께서 앞에 나와서 사회 수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죠? 최근 우리나라 철강을 수입하는 것에 반대하는 나라가 있어서 우리나라 철강 수출이 줄어드는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사실 선생님 이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실제 일을 이렇게 나라를 가려서 써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 기사나 유튜브를 찾아서 제안을 하려나 했는데 아쉽게도 이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동안 잘 수출하고 있던 나라가 갑자기 우리 이제 이만큼만 수입 받을 테니까 그 넘어서는 분량은 수입 못 해줘. 안 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팔던 입장에서는 어때요? 오, 황당하겠죠? 그런 게 어딨어. 너네 이만큼 더 살 수 있고 너네 나라에서도 이만큼 너네 나라에서 철강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더 수입해주기 원할 텐데? 그래도 안 사.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의문을 가져볼 수 있어요. 왜 이만큼을 넘어서는 철강을 수입하는 것에 정부가 반대를 하는 것일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대체 왜 발생하는 것인지, 이러한 의문들을 137쪽에 있는 아주 수업에 집중을 잘하는 학생들도 똑같은 의문을 가지게 됐겠죠. 그러면 우리도 이 같은 의문을 가지고 오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38쪽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우리가 알아볼 것은 무역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조사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사한 자료를 그냥 대충 제목만 보고 올린 게 아니라 선생님이 일부러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글을 다 같이 올리라고 했었죠? 그 이유는 당연히 친구들에게 설명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역 제재, 무역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에 어떤 이유들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무역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교과서와 똑같이 선생님이 4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수입을 양을 제한함으로써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관세를 많이 매기는 경우입니다. 관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선생님이 이전 수업 시간에서 잠깐 설명을 했었죠.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2번이었고요. 3번은 우리 더 이상은 안 살 거야. 조금 더 안 살 거야. 라고 하는 경우죠. 그래서 1번이랑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찾았던 4번 이슈. 외국산 수입품에 너무 국내의 산업이 의존하는 경우지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가져온 기사 보이죠? EU는 유럽연합이에요. 그쵸? 23개 철강 제품 19일부터 긴급 수입 제한 조치. 그리고 우리나라도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떠올린 기사가 바로 이거예요. 137쪽을 보고 자세한 기사의 내용을 선생님이 가져온 걸 보면 3년간 평균 수입량으로 쿼터를 제한합니다. 그것을 넘어서 수입할 시에는 25%라는 어마어마한 관세 폭탄을 매길 거예요. 라고 한 거죠. 그동안 한국은 EU에 3조 3천억 원어치를 수출을 해왔는데 이런 제한이 생기게 돼서 우리나라 외교부가 자유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우려된다라고 EU에 항의를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쿼터가 뭘까요?
이 쿼터는 각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입 쿼터제라는 수입 관리 제도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쿼터는 정확하게 말하면 수입할 총량을 미리 정해 놓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우리 올해는 이만큼만 수입할래 이런 식으로 정해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총량을 정해놓는 경우도 있고 각 나라마다 얼마까지만 수입할 건지 뭐 정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쿼터를 제한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너네가 파는 대로 우리 기업이 필요하다고 사는 대로 무작정 수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딱 이만큼만 너네 나라에서 수입할 거야 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정해놓은 분량을 넘어서 뭐 수입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넘어서 수입을 하게 되면은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물려버릴 테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물린다는 거는 결국은 이 이상은 팔지 마라 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쵸? 네, 이 긴급 수입 제한은 우리 친구들이 링크에서 찾아줬던 기사나 유튜브에서도 세이프가드라는 이름으로 여기는 이 세이프가드라는 제도는 우리 좀 이따가 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는 관세 부과입니다. 선생님이 가져온 자료에서는 미국과 EU 사이의 일인데요. 한번 보자면 미국이 EU에 징벌적 관세를 붙여서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물려버려서 대서양 무역 전쟁이 격화는 심해진다는 거예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기사였어요. 이 대서양은 미국과 그 다음에 유럽 사이에 있는 바다를 이야기하니까 대서양 무역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유럽과 미국 사이에 무역 전쟁이 있을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구체적으로는 미국이 항공기 수입에는 10%, 공산품에는 25%를 물리기로 이미 결정을 내렸다고 해요. 에이, 선생님 10%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비자 물가의 10%면 얼마 되지 않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몇 조 단위로 움직이는 국가 간의 돈의 단위는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1%만 0. 몇 %만 올라가도 그 단위가 억 단위 이상이 됩니다. 뭐 그냥 억도 아니고 뭐 천억 단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관세의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우리 이렇게 서로 세금 너무 일방적으로 물리지 말고 우리 대화로 해결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각 업체에서 뭐 유럽에 있는 업체는 미국에 수출하는 업체들이 있을 거고 미국에서도 유럽에 수출하는 업체들이 있을 텐데 그 업체들의 이제 당장의 판매량과 수익에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뉴욕의 증권시장에서 각 나라의 증권 값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다라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증권 값이 떨어졌다는 것은 기업이 어렵고 기업이 계속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경제가 불황이다라는 뜻이 되겠지요.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누구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쵸? 상대국인 EU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관세를 높인 거예요. 이렇게 관세를 높이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선생님이 1번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여기 있는 징벌적이라는 거예요. 징벌은 뭐예요? 나쁜 행동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띠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유럽 너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래 어디 맛 좀 봐. 나 관세 엄청 많이 물려버릴 거야. 이런 식의 정황에서 미국이 EU에 어마어마하게 높은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두 나라 사이에 무역, 그러니까 수입 수출이 줄어들거나 끊기거나 하는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는 수입 거부로 인한 나라 간 갈등입니다. 첫 번째는 수입은 하는데 일정 이상은 안 사줄 거야 이거였다면, 이거는 나 더 이상 안 사, 조금 더 안 사, 절대 안 살 거야 라는 말이죠. 그래서 일본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본과 지금까지도 계속 해오고 있는 무역 분쟁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머릿속에서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누가 수입 거부를 한 거냐? 우리나라가 수입 거부를 한 거예요. 왜 수입 거부를 했느냐? 일본에 원전이 터지면서 방사능이 유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방사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열이 발생해서 계속 그 전기를 생산하는 기계에 차가운 물을 흘려줘서 기계를 식혀야 돼요. 안 그러면 기계가 과열돼서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방사능과 접촉할 수 있는 냉각수가 또 그대로 바다에 흘러나왔다. 그리고 흘러보내겠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방사능이 있는 물에서 자란 수산물을 우리나라 국민에게 먹일 수는 없어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물론 우리나라 국민들이 먼저 항의를 많이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정부는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수산물들을 모두 수입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선생님이 지도를 넣었는데 지도가 좀 잘렸네요. 여기 보시면 바다에 인접해 있는 도시들이 보이지요. 사고 원전과 가까이에 있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바닷물이 흐름을 타고 바로 이동하는 지역이죠. 이 지역의 생선뿐만 아니라 어패류, 새우, 조개 이런 것들도 모두 수입을 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랬더니 일본이 즉각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항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WTO라는 국제기관에 한국이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어. 이거 하면 안 되는 행동이잖아. 자유무역 아니잖아. 이렇게 항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국제기구에서는 그래? 그러면 한번 조정을 해보지 뭐 라고 해서 제네바라는 도시에서 한국 대표와 일본 대표가 만나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분쟁을 조정해 주기로 합니다. 하지만 거기 가서도 이거 위험하니까 우리나라 국민한테 못 먹여. 아니야, 우리나라 거 안전해. 너네가 괜히 우리한테 보복하는 거야.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할 뿐 서로의 이야기에 대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결국은 강제로 해결을 하기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재판이 일어났죠. 1심에서는 한국이 패했어요. 하지만 2심에서 역전승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일본에게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일본과는 한 두어 가지 정도의 무역 분쟁이 지금도 걸려 있고요. 우리나라와 그리고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일본이 무역 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 무역 분쟁을 따지자면 우리나라가 갑자기 수입을 금지시킨 거니까 우리나라가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따져보면 어때요? 당연히 금지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나라와의 관계가 변하는 것은 그렇게 그 나라가 상대국에게 잘했는지 못했는지만 가지고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나라 안의 상황에 따라서도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수입을 안 한다고 선언해? 진짜 못됐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요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네 번째 걸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링크를 걸어줬던 외국산 물건에만 전량 수입을 의존해야 되는 혹은 대부분을 의존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바로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를 일본이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작년에 문제가 크게 됐었죠. 어떤 것이냐?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 수출 품목 중에 정말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2-2단원의 한국의 경제발전 부분에서 첨단 기술 부분을 9년대 이후죠. 배우면서 여러분들도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반도체를 만드는 소재, 재료 중에 몇 가지가 어디서 구하느냐? 물론 일본에서 전량을 다 수입을 하진 않지만 90% 넘게 일본의 것을 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뭐 품질이 좋다거나 다른 곳에 비해서 뭐 가격이 싸다던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반도체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나게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제품을 생산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우려가 컸고 일본에서도 아마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무기로 썼던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에 무조건 사과를 하고 봐달라고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기사나 사설도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일본이 왜 이러한 수출 규제를 했는지는 이제 뭐 다양한 이야기가 얽혀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 장면만 보자면은 애초에 우리나라가 일본산 제품에 이렇게 90%나 많이 의존하고 있지 않았더라면 일본이 이것을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적 무기로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나라 간의 교역을 하는 이유 자체가 뭐예요? 그쵸? 다른 나라에 있는 더 품질이 좋고 더 싼 재료를 우리가 쓰고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품을 서로 보완해주면서 사용하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일본과 우리나라가 한도의 교육을 한 게 아니잖아요. 서로에 대한 믿음도 있었다고 선생님은 보는데 갑자기 이렇게 수출을 안 하겠다고 해버려서 우리나라도 충격을 많이 받았고 선생님도 정말? 진짜? 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충격적인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도 이것으로 인해서 한국이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게 될 거라고 1년 전에 예상을 많이 하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아까도 조금씩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수입 안 해, 수출 안 해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요? 139쪽을 보면 세계 여러 나라는 무역을 하다가 불리한 점이 생기면 자기 나라 경제를 보호하려고 새로운 법이나 제도를 만들기도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세이프가드와 같은 법을 만드는 거예요. 쿼터제라던가. 그렇게 해서 자기 경제를 보호하는 거죠. 어떤 보호냐 살펴볼게요. 이런 거예요. 경쟁력이 낮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50년대, 60년대에 가지고 있었던 경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본, 돈 없어요. 공장 없어요. 기술 없어요. 재료 없어요. 그러면 이대로 그 나라는 파산해야 되는 걸까요? 그때 우리나라가 소비재 산업으로 만들었던 300산업, 그러니까 설탕, 밀가루 이런 산업들을 어떻게 택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선생님이 분명히 농지를 만들 만한 땅이 별로 없었고 그 다음에 생산량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공업으로 산업구조를 옮겼다고 했는데 그러면 설탕을 만들 원료, 사탕수수 그리고 밀가루를 만들 원료, 밀 이건 대체 어디서 났을까요? 다른 나라의 도움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던 미국의 도움이었죠. 그래서 미국이 처음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게끔 밀가루, 그 다음에 설탕, 완제품의 형태로 지원을 해줬어요. 하지만 중간에 정책을 바꿔서 우리 이제 완제품 주는 게 아니라 재료를 줄 거야. 너네가 알아서 써.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서 넘어오는 많은 밀, 그리고 사탕수수 등을 가지고 이제 가공을 해야 되는 처지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세워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쓰고 남겨서 그것을 수출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직 다른 나라와 경쟁하기에 부족한 국내 산업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자유무역인데 당연히 경쟁해. 그래야만 되지
해서 내놨다가는 더 품질이 좋은 나라의 물건에 밀리고 더 가격이 저렴한 나라의 물건에 밀리고 해서 결국은 아무도 찾지 않는 물건이 돼버리고 수입이 없으면 계속 손해만 나니까 그 기업은 파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분야의 모든 국내 기업이 파산하면 국내에서 그 산업은 이제 없어지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을 유지해서 계속 공장을 돌릴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돈은 최소한 벌 수 있게 국내로 들어오는 물건의 양을 막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세금을 매겨서 가격을 더 높게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만큼만 살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1년에 설탕이 1000만 개가 팔린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수입은 100만 개만 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900만 개는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팔아서 수입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정도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그것을 파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야 너네 더 살 수 있는데 왜 안 사?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업 방지입니다. 아까도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공장이 유지할 수 있을 만한 돈을 못 벌면 그 공장이 어떻게 돼요? 망해요. 그러면 거기 취업해서 일하던 사람들은 공장이 망하면 어떻게 되죠? 실업자가 됩니다. 실업자가 되면 소비할 수 있을 만한 돈을 못 얻잖아요. 그렇죠? 그럼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다른 물건들 살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어서 또 결국은 다른 공장도 없어지고 파산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공장도 망할 수 있고 계속해서 다른 공장들이 망해 나가는 이 악순환을 없애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 산업들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랑 두 번째는 따로따로라기보다는 서로 하나로 연결되는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세 번째도 마찬가지거든요. 한번 봅시다. 안정적인 성장이에요. 그래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물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식량,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쌀이죠. 미국에서 쌀이 우리나라 쌀 가격의 거의 절반 가격으로 국내에 들어와요. 그러면 근데 품질도 별로 차이 안 나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산 쌀 미국 쌀 먹겠어요? 당연히 미국산 먹겠죠. 품질이 비슷한데 가격이 절반이면. 그렇다고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다 미국 쌀을 먹으면 우리나라 농민들이 다 망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쌀을 생산하지 않게 되겠죠. 근데 갑자기 미국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래서 쌀을 수입하기가 꺼림칙하게 돼서 수입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쌀 먹을 수 있는 곳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물건들, 예를 들면 식량, 이런 것들을 무조건 다른 나라에 의존하게 되면 그것이 무기가 돼서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데 쓰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식량 생산과 같은 최소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국가에서 국내의 산업이 망하지 않게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아까 얘기했던 관세를 매긴다던가 수입량을 제한하는 식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와 무역 중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거랑은 좀 다른 경우예요. 어떤 경우냐? 한번 봅시다. 다른 나라가 먼저 하는 불공정 거래에 대응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덤핑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덤핑은 뭐냐면 물건을 생산하는 국가에서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해외에 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현대자동차에서 저가 라인의 새로운 SUV 차량을 출시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국내에서 많이 판다기보다 해외 시장에서 더 많이 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차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 차를 한 대에 4천만 원에 팔기로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2,500만 원에 팔기로 한 거예요. 와, 선생님 사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괜히 더 비싸게 물건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2,500만 원이라는 정말 얼토당토 되지 않는 이걸로 차를 살 수 있어 싶을 만한 가격에 차를 살 수 있게 선택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 차를 사려고 하겠죠. 근데 사실은 국내에서 파는 가격은 관세도 없고요. 그쵸? 그 다음에 운반 비용도 더 많이 드는데 어떻게 국내보다 더 싸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건 기업이 약간의 손해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가격을 책정할 때 불공정하게 책정을 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로 지정이 돼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나라끼리 약속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이 명백하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 행위 때문에 우리 산업이 피해를 지금 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너 이런 불공정 행위 때문에 괜히 우리 산업이 피해를 보게 되잖아. 안 되겠어. 너 수입 제한할 거야. 아니면 너 이제부터 관세 200% 내. 이런 식으로 좀 과장되긴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기 위해서 무역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다른 나라에게 부당하게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산업을 망해도 방치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가 먼저 우리나라에게 하고 있는 불공정 행위를 우리는 착하니까 하면서 그냥 놔둬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은 식으로 대응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큰 무역 문제를 발생시킬 뿐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은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오늘 소개한 무역 문제 4가지 있죠. 그것에 진짜 기사 링크를 선생님이 다음 수업 페이지에다 넣어 놓을 거예요. 그 기사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들이 어떻게 대처할 예정이다 혹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다가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것들을 읽으시고 실제로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한 가지 경우를 선택하셔서 하고 있는 방법을 조사하신 다음에 사회 주제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결과물 제출은 그래서 여기 있는 사회 주제글로 여러분들이 글을 올리셨는지로 출석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 무역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제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